나는 정약전의 준걸한 기상이 정약용의 곱상한 모습보다 더 낫구나. 네, 우리가 지난 1부에서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오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약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약전의 동생인 정약용은 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님은 어릴 때부터 얽매이지 않으려는 성격이었고 커서는 사나운 말이 길들여지지 않은 듯 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거칠 게 없고 호방하고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커서는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또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형님은 한가롭게 지내며 하는 일 없이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즐겁게 놀았다. 나는 그 단아하지 못한 모습을 욕했기 때문에 배척을 받아 형님의 무리에 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약간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동생이 보기에 저 형님은 맨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거의 한량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이제 정약전 무리도 저 모범생은 안 끼워준다. 정약용은 이제 자기들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형인 정약전이 하루는 정약용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너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과 어울려 지낸다지만 나는 술꾼 몇 사람과 이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간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누가 남고 누가 배신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어려워질 때 우리 곁에 누가 남고 누가 배신할지 한번 두고 봐라. 과연 그 조정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들이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술꾼들이 남을 것이냐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참 정약전의 이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본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정시삼형제가 옥에 잡혀오고 우별을 떠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정약용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훗날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형님의 친구들은 우리 형제를 끝까지 살뜰하게 돌봐주었다. 그러나 지위 높은 벼슬아치들은 모두 연명상소를 올려 나를 공격했다. 그가 정약용이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잘 나갈 때 정약용에게 잘 보이려고 몰려들었던 그 벼슬아치들이 이렇게 정약용이 거꾸로지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약용을 공격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정약용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그 형님의 친구들, 그 형님과 맨날 술 마시고 놀던 그 친구들이 우리 형제를 끝까지 돌봐주더라. 그래서 정약용은 이때 형님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우리 형님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구나.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 남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자신의 권세나 돈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됨을 좋아해서 남아줬던 사람들은 정약용의 그 벼슬아치 친구들이 아니라 정약전과 함께 술을 마시던 그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이 부분은 내가 형님만 못하다 이렇게 동생으로서 형님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약용에 대한 평가와 또 비슷한 평가를 내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정조입니다. 정약전이 짧게 출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조가 두 형제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정약전의 준걸한 기상이 정약용의 곱상한 모습보다 더 낫구나. 그러니까 정조가 이 두 형제를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약용은 뭔가 좀 이제 모범생 같고 곱상한 이런 선비 스타일인데 정약전은 뭔가 좀 활달하고 호방하고 이런 어떤 협객 같은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정조가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정약전 같은 스타일이 더 좋다. 동생보다 형이 낫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보다 형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영화 자산어보에서도 정조의 대사로 연출이 되었거든요. 정조가 이 두 형제를 아주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약전의 유배 생활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정약전이 처음부터 이곳 흑산도로 갔던 건 아니고요. 정약전이 처음에 갔던 유배지는 이곳 우이도였습니다. 정약전은 이곳 우이도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흑산도로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두 섬의 명칭이 다르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는 우이도가 소흑산도, 지금의 흑산도가 대흑산도로 불리면서 사실상 같은 권역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약전은 이곳 우이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이도에 가보시면은 정약전이 살았다고 하는 그 유배 장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정약전은 표해시말이라고 해서 이제 문순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류를 했던 경험담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자산어보에도 표해시말을 적는 이 장면이 연출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우이도에서 한 5년 정도를 보내다가 이제 나중에 이곳 흑산도로 유배를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게 되는 과정이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강회의 기록을 보면은 뭔가 좀 생활이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흑산도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야 할 형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학자 중에는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약전이 본격적으로 흑산도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약용이 쓴 묘지명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형님은 흑산도로 들어간 후 더 술을 많이 마셨다. 어부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양반 신분이라고 교만을 부리지 않았다. 그가 평소에도 정약전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섬에 들어가서도 섬 주민들과 같이 또 술도 마시고 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반이라고 막 거만하게 굴거나 그러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양반들하고는 좀 달랐던 모습 같아요. 그래서 흑산도 주민들도 그 정약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묘지명을 보면 서로 앞다퉈서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해요. 그런 소탈한 모습들,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이제 마음을 열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정약전이 이 당시에 시를 많이 짓는데, 당시 섬 주민들과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시로 적기도 하거든요. 정약전의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산 오막집에 추위가 스며들자 사방 이웃들이 막걸리 잔 들고 찾아왔네. 나무꾼이든 어부든 다 함께 벗이 되어 집집마다 기분 좋게 웃음꽃이 피는구나. 어부든 나무꾼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사회적인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술잔을 기울이고 웃음꽃을 피우는 이런 상황을 정약전이 시로 적은 건데요.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산도 주민들이 이제 정약전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정약전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봉혁은 임태도 사람인데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시를 짓자고 조르는 것을 자기 일과로 삼았다. 내가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처럼 섬에 지식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약전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약전 선생님이 섬에 들어가서 섬 주민들과 어울려서 잘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순탄한 생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안락하고 부유한 그런 생활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궁핍했던 상황을 정약전이 동생인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궁핍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빈손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약은 물론 나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해서 식구들 목숨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코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 정약용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곳에 도착해서는 손안에 한 푼도 없었다. 지난날에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궁핍을 겪는 것이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구나. 보통 이제 양반들이 유배지에 가면은 거기에서의 끼니나 생활 이런 거는 다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정약전은 손안에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약용의 기록을 보면은 정약용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형님이 정약전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 중에 고기를 먹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어 이제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야위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물자가 부족하고 돈도 없는데 고기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 반찬을 못 먹은 지가 1년이 지나서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야위었다. 이 당시 정약전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가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아니죠.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정약용이 형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육식을 못한다고 하셨지요. 섬에 산이 많으니 분명 개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다면 5일에 한 마리씩 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의 해결책은 뭐예요? 개고기를 먹어라. 섬에 그 들개들이 많을 거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5일에 한 마리씩 삶았을 것이다. 개고기를 먹으라고 정약용이 형님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정약용이 이제 형을 좀 골리는 듯한 말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형님께 흑산도를 휴양지로 내려주었는데 어찌 고생을 이토록 사서 하십니까? 사리에 너무 어두운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정약용이 좀 다소 해악을 담아서 가벼운 농을 섞어서 한 말 같아요. 아니 하늘이 저 흑산도 전체를 형님께 줬다. 하늘이 먹으라고 줬는데 왜 안 먹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정약용은 형님한테 개고기 요리법도 전수를 해주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 정약용이 전수해준 그 개고기 요리의 레시피가 우리가 잘 아는 박제가의 레시피였어요. 정약용이 이렇게 형님한테 말해 줍니다. 삶는 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손질한 뒤 바로 가마솥에 넣어서 맑은 물로 삶습니다. 그리고 식초, 장, 기름, 파로 양념을 하고 다시 볶거나 삶아야 맛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제가의 개고기 요리법입니다. 이 박제가도 실사구시 학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박제가의 레시피를 정약용이 정약전한테 전수를 해줬습니다. 어쨌거나 정약전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생활은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흑산도에 답사를 갔을 때 정약전 선생님이 열었다고 하는 서당인 사촌서당에 간 사진인데요. 정약전은 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탰던 것 같아요. 당시의 사실이 정약용의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형님이 흑산도로 귀향살이한 지 7년이 되어 5, 6명의 아이들이 따르며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이에 초가 두세 칸을 지어 사촌서실이라 이름 지었다. 지금도 흑산도에 이 사촌서실이 복원된 집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에 정약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실은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약전이 아이들을 가르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도 몇 명의 부족한 아이들이 있는데 간혹 마음과 생각이 제법 지혜로운 녀석도 있다네. 하지만 책이 귀하여 그들이 읽은 책은 몇 권 되지 않는다네. 섬 사람들이 모두 가난해서 편히 앉아 밥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일세.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흑산도에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 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촌서당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해서 정약전 선생님이 흑산도에 와서 섬 주민들과 어울리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정약전 선생님이 서당 아이들이 지은 시에 운을 빌려서 지은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스승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리 같은 밤하늘에 반짝이던 별 떨어지고 새벽닭 울음소리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네. 엄격한 과정 배우려면 느슨하게 할 수 없겠지. 가물거리는 등잔불로 아침 햇살 기다리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